요새 김정은이요, 이재명 정부 시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화력 지원에 나섰는데, 화력 시찰에 나섰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간 부대가 포병 부대였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포병 부대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건데, 김정은이요, 대학 시절에 알고 보니 포병과 관련해서 땡땡까지 썼다고 합니다. 1번 소설, 2번 논문, 3번 찬가입니다.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이요, 전승절 72주년을 맞아서 경축 행사를 열었는데 어제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저렇게 김정은이 가운데 있고요, 누군가와 어깨 동무를 하고, 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저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저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뭐 저 부대를 각별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부대가 포병 부대예요. 예, 포병 부대고요. 7월 23일 날 포병부대 훈련을 김정은이 참관을 했고, 예. 그때 우승한 제일 우수한 그 부대원들을 전승절에 초대를 하겠다고 그랬고, 네. 실제로 불렀어요. 근데 많은 기념 촬영을 하는데 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집무실 안에 실내 계단에서 찍은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저게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에요. 보통 밖에서 찍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계단에서, 이게 저건 이제 기념관이거든요. 전승절 전승기념관. 그 안에서 계단에서 찍은 거는 제가 보기엔 처음이거든요. 네. 포병 지금 당중앙군사위원회 제일 센 데죠. 네. 여기 부위원장이 지금 한 명이거든요. 박정천. 바로 포병 병과예요. 그 김정은의 포병 사랑은 어마무시하다. 김정은이 한 말 중에, 김정은 어록에 보면 예. 현대전은 포병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김정은의 포병 사랑은 각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렇게까지 특혜를 베푼 만큼 포병 부대한테 아주 각별한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닷새 전에는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화력이 동원된 군사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포병 부대라는데, 이 포병 부대에서도 아주 특별한 또 언급을 하나 했어요. 그렇죠. 철저한 주적 관념을 가져라.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 포병 부대가 서부전선을 지키는 4군단 28사단 병력인데, 네. 16포병연대 이 병력이 바로 아까 기념 촬영을 한 이 병력이 바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의 그 주력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 부대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이 부대가 군단급 부대들이 모여 가지고 포병 경쟁을 하는데, 네.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이제 4일 뒤에 이렇게 초청을 한 건데, 김정은이 지금 이 시점에, 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한 50여일을 지나는 이 시점에 주적관념을 들고 나왔다는 거. 네. 그동안 김정은이 대남 대적관, 제1의 주적 이렇게 해온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각별히 애착을 갖는 포병 부대를 찾아가서 주적관을 외쳤다. 네.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포병 부대만 특별히 불러서 뭐 사진을 찍고 포병 부대를 찾아서 주적관을 외칠 만큼 김정은의 포병 사랑, 어떻게 보면 포병을 집착하는 모습이 꽤 오랫동안 보여왔어요. 김정은이 집권 직후에 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했어요. 그리고 전략군을 만들었는데, 그게 네. 나중에는 핵과 미사일을 결합하는 어떤 이런 부대로 됐지만, 초기에는 주로 미사일 부분을 했고, 초기에 또 중용을 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박정천이잖아요. 네. 박정천이 포병사령관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개 사령관에서 몇 년 지나서 지금은 북한 군부의 최고 실세, 북한군 원수로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죠. 저 화면도 네. 강원도 원산 해안에서 지금 장사정포를 모두 동원해가지고 지금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게 사실 실전에서는 저렇게 했다가는 다 괴멸을 당할 텐데, 자기 그 과시, 포병에 대한 과시, 네.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저런 모습을 연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기 그러니까 요새 그 자랑하는 그 원산에서 저렇게 훈련을 옛날에 했었던 거군요. 그렇죠. 원산 해안가고 바로 지금은 이제 저기를 다 밀어내고 예.
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만든 거죠. 자, 집권 초기부터 김정은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포병에 좀 집착하는 데는 남다른 또 속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정은의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억제 수단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포로 겁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네. 남북 대화했을 때 판문점인지 판문각인지에서 북한 측 관계자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발언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80년대부터 이 서울과 수도권을 때릴 수 있는 네. 장사 정포들을 계속 만들어서 배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들어서는 아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포병에 대한 각별한 사랑,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북한이 만든 170mm 자주포, 곡산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곡산이란 명칭은 네. 어떻게 생겼냐? 한미 연합사가 북한의 곡산이란 지역에서 저거를 처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곡산포라고 이제 붙였는데 하여튼 10년 넘게 저렇게 포병에 대해서 김정은이 특히 애착을 갖고 있고 네. 단순히 김정은만 저런 건 아니에요. 김씨 산부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김일성도 그렇고 6.25 전쟁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게 네. 유엔군의 강력한 화력, 특히 포병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 집권하고 나서 뭐 600mm 방사포라든가 300mm 방사포 기존에 없던 대구경 방사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도 로켓을 적용해서 네. 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런 까지 하고 있는데 과거 기억하실 겁니다. 북핵 위기 때 사실 이제 미국이 예. 우리와 이제 상의 안 하고 단독으로 북한을 때리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네. 포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 전방에 있는 장사정포들이 우리 서울과 수도권을 때리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북 직접 타격을 사실 고려를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휴전선 인근에 저게 다 배치되어 있다는 건데 아니 잠깐 영상만 봐도 대수가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천문에서 한 1,200문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요? 그 주력이 이제 170mm 자주포라든가 네. 240mm 방사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연장 로켓, 포가 이제 다발로 묶여 있는 게 보이죠. MLRS를 쓰는데 이 두 포의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한 60에서 70km. 그러니까 서울이 대부분 이제 사정권에 든다고 볼 수 있고요. 네. 300mm 다연장 로켓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200km까지 이렇게 사정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역이 이 권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울하고 휴전선이 네. 불과 한 40-50k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전방에 배치된 이런 포병 전력이 불을 뿜을 경우 서울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물론 우리 군도 네. 한미 연합 전력으로 뭐 대포병 레이더라든가 이런 걸 가동해서 북한의 장사정포가 되게 지하에 은신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올라오는데도 사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기계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원점을 다 타격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저렇게 많은 포가 동시에 불을 뿜을 때 과연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사전에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점에서는 심각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쨌든 방어를 하려면은 그 무기를 좀 더 잘 알아야 되니까 짧게 짚어보면은 사거리나 이런 거 재원을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의 대표적인 이제 이 화포가 한 3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2mm 다연장 로켓포. 이제 북한에서는 다연장 로켓포를 보통 이제 방사포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예. 이 122mm 방사포를 사용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사정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 사거리가 한 40km 넘는 게 보통 이제 170mm 자주포, 그다음에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러시아에 지금 이 화면에 나오지만 이 북한의 170mm 자주포가 러시아에도 지금 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240mm 방사포도 러시아에 지금 많은 양이 지금 가 네. 있습니다. 요거 이제 지금 이거 122mm 방사포가 쏘는 모습인데 네. 실제로 이제 북한의 그 사단급 부대에는 다연장 로켓이죠. 네, 예. 122mm 다연장 로켓포들이 많은 수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우리 육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방에 있는 몇몇 사단들은 다연장 네. 로켓포 갖고 있지만 북한은 이전부터 다 갖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뭐 단점도 좀 있습니다. 이제 170mm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장전이 이게 사실 수동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도 많이 동원돼야 되고 시간도 네. 많이 걸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뭐 원산에서 과거에 했던 건데 사실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렇게 이제 많은 포를 네.
저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전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타격을 하게 되면 저기 있는 자주포들은 다 날아가겠죠. 근데 이제 약간 과시성에 그러니까 네. 김정은 특유의 그런 성격들이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북한의 170mm 자주포라든지 240mm 방사포가 요즘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 170mm 자주포는 뭐 수동으로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포격 정밀도나 뭐 기술력 이런 게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화면 다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쏘면요 그 포가 물결처럼 출렁해요. 그러면은 그 위치가 다 틀려지거든요. 네. 그럼 다시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우리 K9 같은 경우는 쏘면은 거의 미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전 때도 이 170발을 쐈는데 네. BM-21부터 시작해서 근데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40%만 육상에 떨어졌는데 네. 그것도 육상의 목표물을 맞췄냐? 거의 못 맞췄어요. 물론 우리 희생도 있었지만 왜 그러느냐면 저런 지금 출렁이죠. 엄청나게 출렁입니다. 저렇게. 아, 또 쏘고 떴다. 나면은 네. 저게 이렇게 저러면 흔들리는군요. 저러면 다음번에 사격을 못 해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게 서스펜션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정밀 가공 기술을 통해서 포 구경, 내 구경을 깎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또 정밀도에 직결이 되는데 그게 이제 북한은 저렇게 흔들리면은 저거는 사실 정밀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적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기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유도 기술로 봤을 때 정밀도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저렇게 만일에 모아서 쏘면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우리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비교가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렇네요. 딱 그리고 봐도 비교가 되는데. 아까처럼 저렇게 물식하게 모아놓으면 예. 집속탄 한 발 너도 다 전멸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식 보여주기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뭐 아무리 보여주기라 그래도 혹시 아니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포병을 집착해 왔으면은 지금쯤에는 그래도 좀 포병 전력이 달라지지는 않았을까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뭐 우크라이나에 가서 정밀도가 향상된다 어쨌다. 네. 왜냐 산업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정밀 가공 기술, 합금 기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는데 그 실전 경험만 갖고 저게 향상이 된다? 그것도 제약이죠. 만일에 우리가 저런 실전 경험을 했다, 예. 그럼 어마어마한 정밀도 향상시킬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북한과 비교했을 때 김대현 평론가 우리 포병 전력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어쩌면 미국보다도 자주포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군이 한 2,000문 넘는 자주포 K55, K55A1, 그다음에 K9 네.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그런 포병 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K9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생산되고 수출된 것만 한 1,500여 문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2,000문 시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예.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주포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북한의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안에 있는 승무원들은 전혀 다친 게 없었고 방호력을 가지고 아주 정밀한 타격 능력을 보여준 바가 있었거든요. 이제 적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예. 아주 신속한 대응 능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이제 꼽히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요구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최신형은 K9A1이 있는데 K9A2로 가면 이제 승무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더 자동화로 가게 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거리가 한 50km 넘지만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좀 더 사거리가 긴 포탄이 나오면 네. 100km까지도 타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 지금 뒤에 영상이 나오는데 저거 이제 노르웨이 시험 평가 때 노르웨이 현지에서 이제 K9 자주포가 기동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독일이 자랑하는 PGH-2000을 아주 가볍게 따돌리고 네. 아주 첨단의 성능을 보여준 바가 있어서 노르웨이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눈밭에서도 굉장히 잘 달리는 예. 우리 철원과도 좀 흡사한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어쨌든 연평도 포격 사례를 계속 언급을 해주셔서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김대현 평론가님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죠? 사실은 지금 과거보다 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군 포병 전력이 한층 더 강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만약에 북한이 유사한 사건을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만약에 해주에서 화주로 포 사격을 한다. 네. 그러면
좀 대포병 레이더라고 나오는데 국내에서 만든 청경이란 저 레이더가 이제 도발 원점을 네. 발사 지점을 확인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군에 지금 최근 배치되어 있는 게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입니다. 우레라고 불리는데 한 네. 사거리가 한 150km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미사일을 빙자한 벙커버스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런 170mm 자주포가 있는 진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 이제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열 압력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 저건 북한은 없는 무기거든요. 그리고 폴란드에도 이제 수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연속 2발을 발사해가지고 이게 우레군요. 예, 장사정포 갱도를 이제 파괴하는 게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 저렇게요? 마치 골프공 홀인원 하듯이 저게 오. 빨간 지점으로 동시에 들어가고 터지는데 지금 보시면 열이 화염과 열이 확 나오죠. 네. 요 안에 열 압력탄이 내정돼 있어서 거의 안에 있는 뭐 인원이나 장비는 거의 이제 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걸 보면은 김정은이 절대 도발을 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면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포병에 집착하는 그 속내 두 번째 속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왜? 그러니까 이미지 연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실 지도자들은 어릴 때부터 우상화 작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김정은도 3살 때부터 우상화 작업이 있었고요. 북한은 우상화에 목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습을 하잖아요. 근데 세습을 정당화는 어떻게 하냐면 핏줄 때문에 세습한 게 아니고 네.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세습을 한 건데 이렇게 정당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비합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은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했다. 네. 이게 답니까 이게 악셀레이터에? 안 세 닿죠. 살, 다리가 짧잖아요. 짧죠. 그다음에 3살 때 사격을 했다. 네. 3살짜리가 총을 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3살 때 저기 나온 대로 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우상화 문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유대성 교양 자료라고 그러는데 저대로입니다. 이게 1초 간격으로 10개 목표 모두 소멸하셨다. 맞췄다. 총으로. 3살 때 네. 자동차 운전했다. 8살 때 대형 화물차를 포장도로 속도내 질주했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다음에 유년기라고 그러니까 예. 아마 그 초등학생 때겠죠. 세계적인 모터보트 모형 경주 선수가 왔는데 원산 앞바다에서 2번 대결했는데 모두 다 이겼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조작해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포병 신화예요. 아니 그러면 뭐 포병 신화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군사적인 리더십 이런 거를 갖고 싶어 했어요. 김정은이 아버지가 2011년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네. 사실은 27살의 어린 나이에 한 1, 2년 후계 수업을 받고 속성으로 수업을 받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군부 원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경험이 없다고 깔보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거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군부의 리더십 이 부분으로 갔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가 캐치를 한 게 포병 분야예요. 포병. 그래서 자기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특설반, 대학을 안 다녔으니까요. 네. 특설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포병을 공부했다. 그리고 뭐 북한이 선전하는 거는 GPS를 처음에 포탄에 적용해가지고 네.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박정천이나 이런 포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포병을 발전시킨 거죠. 이거는 사실 그렇군요.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하면서 네. 핵과 투발 수단인 미사일을 결합시킨다는 어떤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의 완성도 이런 점도 노린 것 같습니다. 내가 포병을 전공했다 이렇게 네. 하는군요. 자 그런데요. 이런 포사랑 이미지 구축이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저건데요.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지금 김정은인 거죠. 저게 지금 탱크를 몰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인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 탱크도 몰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게 저 탱크에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죠. 저 몸집으로.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만 네. 김정은이 탱크만 모는 게 아니고요. 장갑차도 몰고 그다음에 텔 이동식 발사대도 몹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경비행기까지 몰았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은 본인의 만능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해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대단한 군사적 지략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미지. 굳이 저걸 왜 탑니까? 저거 위험하거든요. 네. 심지어 잠수함도 타거든요. 아 잠수함도요? 잠수함. 근데 원래 최고 지도자는 잠수함 타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모든 면에서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다. 지금 저게 지금 탱크병 모자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탱크도 몰 수 있는 지도자다라는 걸. 장갑차도 몰고 경비행기도 몰고
지하철도 몰고. 뭐 3살 때 자동차도 탈 수 그럼요. 있으니까. 예. 그럼 다음 속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포병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니 적은 비용과 큰 위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포병이 뭐 김정은 입장에서 가성비가 좋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한 문당 가격이 수십억이라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KF-21 보라면은 한 1,000억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많게는 10분의 1 뭐 이상의 그런 가격 차가 날 수 있는데 네. 북한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성비 있는 포병 전력을 육성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은 숫자의 자주포라든가 화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 계속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적인 제밍에 그래도 포병은 아직까지는 네. 좀 강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아.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전장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 군도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제 전투기를 이용해서 공중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날씨가 안 도와주는 날이 많아요. 근데 포병, 예를 들어 자주포나 이런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안 좋아도 네. 비가 와도 쏠 수 있고 어두워도 쏠 수 있고 흐려도 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 포병에 집착하게 되는 것들을 좀 만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포병 부대를 이번에 또 참관한 김정은 대학 시절에 포병 관련해서 땡땡까지 썼다. 정답이 뭡니까? 논문입니다. 오. 김정은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포병과를 2년 속성 과정으로 네.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이 위성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포 사격의 정밀도를 높였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이 로켓 네. 다연장에 GPS 유조 장치를 달아서 정밀도를 높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전혀 낭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김정은이 저렇게 포병에 집착한 이유가 김대영 평론가님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또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이런 지형적인 특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군 포병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육군 포병하고 틀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육군 자주포들은 포를 쏘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이동을 하는데 북한은 이거 이제 이 전차 이제 기동하는 모습인데 북한이 이제 전차도 상당량을 갖고 있지만 예. 특이한 게 이제 자주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면 산을 깎아서 산 앞에는 보통 이제 170mm 자주포를 놓고 네. 뒤에는 이제 240mm 방사포를 놓습니다. 근데 쏘고 나서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갱도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북한 산악정이 한 80% 되기 때문에 이런 갱도 진지에 있으면 우리가 타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재래식 전력을 키워가고 있는 북한이요. 오늘 또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핵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김여정이요. 오늘 아침에 이런 담화를 냈습니다. 보면은 우리 국가 수반,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비핵화 실현 목적으로 만난다면 이거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랑 비핵화 협상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김여정의 얘기, 오늘 얘기 중에 핵심은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만났던 김정은은 지금 2025년 이젠 달라졌어. 우리 오빠 달라졌어.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비핵화라든가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네.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네. 군축 협상이나 이런 거를 할 건데 왜 자꾸 뉴욕 채널로 뭐 만나자 그러거나 아니면 백악관 당국자가 북미 정상회담길이 열려 있다거나 이렇게 찝쩍거리지 좀 말고 네. 직접적으로 뭘 좀 신호 좀 보내줘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비핵화 회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네. 어제 북한이 우리 대남 비난 담화를 냈잖아요. 근데 어제는 완전히 차단벽을 내는 거였는데 오늘은 보면 네. 여지를 남겼잖아요. 우리 오빠가 트럼프하고 개인적인 사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여지를 남겼다는 건 뭔가 북미 회담에 대해서 북한도 네. 김여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거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어떤 또 유인책으로 북한을 이끌어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분과 함께 북한 포병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